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이 시작할 때 오프닝 음악 있잖아요. 네. 저희가 연주했지만 나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또 시작이다. 자화자찬. 네.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네. 요즘 날씨가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을 때랑 또 방송이 나갈 때랑은 또 차이가 있겠지만 봄꽃이 피고 있는 때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밖에 나와도 너무 꽃들이 만발을 하고 있고 또 SNS를 열어봐도 꽃 사진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 때인 것 같아요. 다들 밖에서 꽃 본 것들을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고 그거를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고 한창 그러는 계절이네요. 맞아요. SNS를 그냥 넘겨보는 것만으로도 꽃밭이 펼쳐지는데 사실 꽃을 실제로 봤을 때 정말 너무 예쁜 것을 사진으로도 잘 옮기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달력 사진이 돼버리곤 하잖아요. 우리처럼 맞아요. 사진을 뭐 찍는 기술이 특별히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꽃을 열심히 찍고 막 담아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너무 좋아요. 맞아요. 하나 씨나 저나 어머니가 부산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서울과는 좀 계절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항상 서울에 꽃이 피기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엄마한테 카톡이 와요. 맞아요. 오늘 아파트 앞에 매화가 폈다, 벚꽃이 폈다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런 마음이 참 귀엽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꽃 좋아지면은 나이 든 거래던데 이런 얘기들. 제 친구 저희 동창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도 제 친구가 꽃을 보내면서 함께 아유 꽃 좋아지면 나이 든 거래는데 라고 한숨과 함께 그러면서 꽃사진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잘 알게 되는 나이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어린 나이에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자연보다는 뭐 인공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빼앗겨서 그럴 수도 있고 내지는 스스로가 되게 젊고 어리고 활기차고 이런 세계 속에 있다 보면은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생명력 이런 것에 감흥이 좀 덜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갈수록 저도 이제 꽃이 참 예쁘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들이 조금씩 눈이 커지다가 봄이 돼서 밝은 꽃들이 툭툭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 보면 산수유부터 시작해서 그게 너무 경이롭잖아요. 갈수록 참 경이로운 생각이 들고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서 아, 옛날에는 내가 이런 예쁨, 이런 아름다움을 몰랐구나. 근데 나이 드는 것은 참 근사한 일이구나. 아름다운 게 늘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좋네요.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해보자 했었죠. 40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맨 처음에 저희가 책을 쓸 때도 40대 여성들이 다른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좀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막 워커홀릭이고 너무 많은 성취를 만들어낸 어떤 엄청난 커리어 우먼으로 나오거나 커리어 우먼인데 외모도 완벽해. 맞아요. 늘 되게 너무나 완벽한 그런 착장을 갖춰 입고 굽이 높은 막 하이힐을 신고 몸에 피트되는 그런 실루엣의 정장 같은 걸 입고 근데 우리가 20대 때는 굽 높은 신발 신어도 이제 다 내려오는 시기거든요. 힘들어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커리어 우먼이 한쪽 끝에 있다면은 다른 한쪽 끝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어떤 집안을 돌보거나 뭐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런 걸 얘기하는 어떤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의 어떤 관계로 정의되는 엄마 맞아요. 내지는 아내의 역할.
그런 양극단이 우리가 미디어에서 되게 흔하게 보게 되는 40대 여성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써서 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희 둘이 재미있게 놀고 밥해 먹고 싸우고 하는 이야기가 사회에 나아갔을 때도 이것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40대 여성이 그 양극단의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열심히 일하고 너무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어떤 어느 정도의 건실하게 일하고 그만큼의 성취를 거두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기로 한 것도 있었죠. 그리고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40대 여자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친구들 중에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근데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내지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구성원들이 되게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망원동만 해도 우리가 다녀보면 혼자서 밥을 먹는다거나 여자들이 같이 산다거나 이런 경우를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을 저로서는 했어서 잊혀지지 않는 게 어디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마트를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 30대 때였던 것 같은데 주말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갑자기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옆에 마트를 갔더니 정말 모두가 4인 가족인 거예요. 다 선우 씨를 커다란 제외한 네네네. 모든 다른 손님들이 네, 커다란 카트를 끌고 엄마와 아빠와 아이 둘. 아이는 하나인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그런 시간대에 유독 갔나 봐요. 근데 그 속에 저 혼자 있을 때 정말 기분이 너무 묘하더라고요. 그들이 뭐 나에게 어떤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정말 그냥 평화롭게 각자의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너무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저희는 둘 다 하는 일도 여초 업계에서 일을 했고 뭐 회사에서 만난 선배들 가운데도 결혼을 안 한 40대, 50대 선배들도 있고 이제는 저희가 후배들에게 그런 결혼 안 한 40대 선배가 되어 있기도 한데 어떤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그 일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뭐 서울의 망원동 같은 동네보다는 아마 지방 도시에는 그런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데 사는 뭐 20대, 30대 1인 가구 여성이 있다면 자기 주변에서 정말로 결혼을 안 한 채로 아이가 없는 채로 나름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을 실존하는 인물로서 접할 기회가 되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왜 거기에 가게를 들어갔을 때 또는 뭐 마트를 들어갔을 때 1인용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작게 소분되어 있는 채소들 1인 1회용으로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 어떤 물건들을 보면서 이 동네는 1인 가구가 참 많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반대되는 경험이 아까 선우 씨가 신도시에서 겪었던 경험일 테고 그런 경험들이 사실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이러는 것만큼이나 그 개인에게는 은연중에 압박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나 혼자 비정상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들죠. 그렇죠. 분위기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안 그런 사람들, 어떤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더 많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한국 사회가 이 나이 때는 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압력이 가득한 숨막히는 가운데서 약간의 피식 좀 바람을 빼는 그리고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저희의 존재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비장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살다 보니 재밌어서 쓴 책이에요. 의미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40대도 중반에 넘어가다 보니까 어디 가면 당연히 저희한테 좀 자녀가 있는, 김하나 씨는 안 그렇죠? 김하나 씨는 자녀로 오인을 받고요. 왜 저는 이렇게 팩 쏘아붙이듯이 얘기하시죠? 왜냐면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제가 엄마고 하나 씨가 저의 아이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하나 씨처럼 이제 좀 동안에 아이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저나 제 친구들이 어디 갔을 때 어머니 뭐 이런 호칭을 들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 뭐 어머니들의 나이이긴 하죠. 저희가 40대 중후반이니까. 근데 이게 뭐 아줌마 이런 식으로 멸칭으로 싸우자 이러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닐지라도 40대 여성 개인을 그냥 이 사람 하나로 바라봐 주지 않는 분위기? 그런 게 되게 만연한 것 같아요. 어디 도서관에 갔을 때 책을 빌리려고 하면은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걸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약국에 갔을 때 뭐 약을 지러 가면은 어머니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가끔 접할 때 왜 40대 여성이면은 당연히 자녀를 두고 있고 그 자녀의 보호자로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좀 더 개인을 개인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첫 회에서 분자 가족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분자 결합이 있기 전에 먼저 원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을 하나씩 떼어서 놓고 생각을 못할까. 이런 거를 젊은 여성일 때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 경험들이. 특히나 한국 문화는 그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관계로 호칭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 문화에 굉장히 촘촘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십상인데 그래서 호칭에 관한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이 난무하게 된 거죠. 맞아요. 전 선생님 호칭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어려워요. 근데 그 호칭을 아주 중립적으로 하면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점점점 줄여가다 보면 결국 선생님이 제일 편하게 된다고? 저는 그냥 이름에다가 씨 호칭이 이게 약간 낮춰서 부르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누구씨라고 서로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우 씨. 네, 하나 씨. 아이, 좋아요. 네. 왜 이렇게 약간 살짝 간질간질하죠? 죄송합니다. 본인만의 생각이고요. 님이라는 호칭도 요즘 많이 쓰는데 또 너무 인터넷 호칭 같기도 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님도 또 나름의 좋은 효용들이 있죠.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발명하기는 힘든 거고 사람들이 점점점 그런 것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반성 없이 쓰기보다는 이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건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새로운 호칭들을 찾아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선우 씨는 어떤가요? 저희가 뭐 팟캐스트나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곧잘 했었잖아요. 40대가 괜찮다, 좋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정말로 그렇게 느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말에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렇죠. 네, 40대가 이제는 중반이 지났습니다. 중후반으로 우리 둘 다 접어들었는데 어떠신가요? 40대. 이게 40대가 이제 막 됐을 때 있잖아요. 왜 특히 29살에서 30이 될 때 이제 내가 드디어 30을 앞에 3을 다는구나 뭐 이거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의미 부여 많이 할 때죠. 네, 사실은 31, 2세쯤 지나고 나서야 이제 내가 30대구나 적응이 되지 처음에 30살이 됐다, 31세가 됐다 이럴 때는 실감이 잘 안 나죠. 근데 40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40대, 41세, 뭐 2세 이럴 때까지는 40대인 게 잘 실감이 안 나다가 요즘은 이제 중반이 넘어가니까 40대지라는 생각이 완연히 들고 그리고 익숙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절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2021년 살다가 2022년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어제와 막 극적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비슷하게 사실은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전환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연령대에 내가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연령대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실감하게 되는 것도 조금은 개인마다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연령대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꽃이 좋아지는 거? 난 그거 좋아. 네, 어떤 사람들은 뭐 30대 때부터 나는 꽃이 좋은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이지만 여전히 클럽 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개인차는 우리가 약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0대가 어떻느냐,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괜찮다, 좋다, 이런 얘기가 뭔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40대 이후 여성의 삶이 별로일 것이다. 맞아요. 라는 뭔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얘기거리 자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근데 20년 전이니까 사회가 되게 고루했었죠. 성숙하지 못했었죠. 그때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막 들었단 말이에요. 남자 선배들한테 뭐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니 저 입에 담기도 싫어 정말. 실제로 들었군요. 실제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정말 대다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데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던가 뭐 30이 넘으면 이제 결혼하기 너도 힘들어진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로 끊임없이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여자가 특히나 이제 결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되게 어떤 유리한 조건처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다지 존중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크게 깊이 영향을 미치게끔 두진 않지만 그래 짜증은 나는 거죠. 그런 소리를 쉼없이 듣고 그리고 미디어에서 비춰주는 40대 여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럴 때는 그 물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어떤 심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맞아요. 힘을 많이 빼앗기면서 지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30대, 40대 차근차근 나이를 먹어오면서 좀 더 이상은 그런 말이 그러거나 말거나가 되지 않나요?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살란다.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40대가 되어서 20, 30대에 내가 갖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것들이 생겨난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하나 씨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삶에서 일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20대 때의 저를 돌이켜보면 정말 좀 실수도 많이 하고 미숙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부족했고 부족했다고 생각만 했으면 다행인데 실제로도 부족했고 미숙했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겪는 그런 괴로움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여러 가지 컴플렉스도 있고 내가 아직 미숙하고 어떤 능력을 함양하지 못했고 그런 데서 오는 스스로에 대한 쭈그람, 자괴감 이런 것들이 또 더더욱 내 발목을 잡고 딴 사람들은 다 막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죠. 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20대는 혼란의 연속이었고 30대에서 좀 더 재밌다. 여러 가지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저는 40대는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더 내 스스로가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내가 휩쓸리기보다는
나만의 리듬 속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좀 더 느긋하게 느껴져서 좋아요. 거기 맞아요. 안에는 꽃이라든가 이런 이 계절의 변화 같은 것을 아주 느긋하고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 같은 게 쌓인 것도 있겠죠. 음, 음. 아,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네. 말을 막았나요? 아, 네. 말씀하세요. 네. 그 30대가 더 재밌어졌다라고 했고 40대는 더 재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재미라는 게 뭘까? 좀 음,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30대, 40대가 뭐 마냥 즐거운 일들의 연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20대 때 더 재밌는 사건들이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음,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내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더 재밌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재밌는 일을 꾸밀 수도 있게 되고, 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고, 혹은 재미없을 법한 거를 거를 수도 있게 되고, 내지는 그다지 재밌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정도면 재밌었어 라고 만족도 할 수 있게 되고, 음. 그렇게 자신이 변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 저게 되게 재밌지 않을까? 저걸 또 내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음, 하는 게 어떤 불안감에서 주동되는 음. 조급함 같은 것들도 불안이기도 많았던 것 하고 같아요. 호기심이기도 아, 물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호기심을 충족하지 않고 저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그런 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게 쉽게 불안과도 연결이 되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는 둘 다 전반적으로 40대로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40대가 되면서 우리가 같이 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책을 쓰기도 했고 또 즐겁고 재밌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서로 둘 다 만족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선우 씨는 이른바 성장캐잖아요. 늘 애플워치를 차고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나, 뭐 어떤 기록을 갱신한 나, 막 좀 더 체력이 뭔가가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되게 성품이잖아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같네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숫자적인 성장,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진 어떤 기록 같은 것이 음, 체력적으로는 어, 약간 달라지지 않나요? 40대가 되면서? 음, 주변 친구들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체력이 훅 떨어진다. 음, 나이 먹는 걸 몸에서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어, 저도 30대와 40대가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저는 30대 초반부터 그때 몸이 아프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워낙에 운동을 안 하다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게 쭉쭉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힘도 좋아지고.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도 그렇죠. 늘어나고, 네. 여러 가지로 진짜 내가 발전하고 있다. 음,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확확 와닿았는데, 40대에는 그런 어떤 발전의 기울기가 30대의 각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리막만 가느냐? 나는 그것도 아닌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저는 30대 때는 러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달리기를 되게 많이 했고, 음, 뭐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뭐 꾸준하게 매일 뭐 한 7, 8km씩을 음, 달리는 게 별로 힘들지 않고, 그렇게 지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40대가 되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꾸준하게 해온 러닝이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좀 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러닝은 아주 가끔씩만 단거리로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운동을 바꿨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은 요가랑 수영을 위주로 하고 있고 수영 같은 경우에 저는 30대에는 배영 외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음. 근데 40대가 들어서 새로 배운 운동이 수영인데 이 제가 또 선우 수영 씨의 제일 첫 수영 강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톨리반 선생님. 하나 씨가 저와 더 많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수영을 다 가르쳐 줬죠. 먼저 배워서. 지금은 근데 저보다 훨씬 수영을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네, 너무너무 정도는 아니지만,
수영을 하면서 내가 달리기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발전은 할 수 없었고 그쪽만 놓고 봐서는 퇴보가 일어났다고라도 볼 수 있지만 지금 40대인 나의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분야를 모색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분야를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그 분야 안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나를 만든 거죠. 미드처럼 말하고 있네. 나아진 나를 발견했어요. 엘리자베스 아덴. 그래서 어떤 성장과 발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도 결코 쇠퇴만 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제가 늘 좋아하는 개념이 인생은 레벨업이 아니다.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닝에서 수영으로 그리고 수영도 꼭 막 수영 정말 멀리까지 잘해서 막 현해탄을 건너고 이런 게 목표인 게 아니잖아요. 현해탄 건너고 싶어요. 막 북극급 수영대회 이런 현해탄 데 한번 나가는 거 건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영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특히 제가 3월에 좀 새해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3월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세 번째 기회가 네. 3월 아닙니까? 한국인에게는 세 번째 기회가 있죠. 보통 이제 새해부터 제대로 잘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다지는데 1월에 너무 춥잖아요. 제가 겨울에는 밖에 잘 안 나가는 편이라서 1월, 2월까지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했고 3월 한 달 좀 바짝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진짜 딱 몸이 만들어졌다. 기운 차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40대도 충분히 체력적으로 대신 노력은 해야죠. 당연히 거저 얻는 건 없고 20대 때는 노력을 안 해도 체력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20대 때도 체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더 몸을 낫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중요한 건 안 하면 훅 떨어지는 건 40대가 심합니다.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어 놨을 때 이제 사실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매일매일을 일은 이만큼, 휴식은 이만큼, 운동은 이만큼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허구적인 개념인 것 같고 어떤 시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체력을 비축하고 좀 여유롭게 정신적으로도 좀 자신을 챙기면서 지낼 수가 있다면 또 어떤 시기에는 일 때문에 다른 걸 돌볼 겨를이 좀 없기도 하잖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달을 일 때문에 일상을 돌보지 못하고 운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대충 때우면서 지내면 그 쌓아놓은 체력이 소모되는 거는 40대 때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아까 이제 나의 리듬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먹을 걸 잘 챙겨 먹고 쉴 때는 잘 쉬어주고 그리고 운동을 되도록이면은 지속적으로 뭔가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게 되는 때도 저는 40대의 요가라든가 몇몇 운동들을 이제 이게 나한테 맞구나라고 깨달았으니까 그런 걸 조직해서 내 삶에서 이것들은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그걸 놓쳤을 때 회복을 다시 하게 되는 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가지고 가는 게 또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된 40대의 어떤 수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는 게 뭐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뭐 체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 그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40대에 꽃을 보고 좋아하듯이 예전에는 20대 때라면은 이 시간이 뭔가를 위해서 견뎌야 하는 시간,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은 참아야 되는 시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르게 이 시간이 좋아요. 운동하는 시간 자체가 좋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수영을 나가면서 그렇게 신이 나 있는 거군요. 그럼요. 제일 재밌는 활동 중에 하나죠. 다시 종합해 보면은 40대가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그 이전에 내가 40대가 되어서야 자기에 대한 파악이 좀 더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전제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20, 30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해보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는 길로 한참 갔다가 다시 포기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로 인해서 이제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게 됐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책에도 썼지만 제가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몰랐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소음에도 민감한 편이고 여러 가지 자극들, 시각 자극들, 후각 자극들 이런 데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다들 자기처럼 그러고 사는 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저는 다들 이렇게 좀 둔감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선우 씨는 자기가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저와 살고는 아니구나. 난 정말 무던하고 둔감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았다 그랬죠. 저희 둘의 예민 포인트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 씨는 감각적인 예민함이죠. 소리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신경학적으로 예민하다면 저는 사람에 대해서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견딜만 하신가요? 네네. 다행이네요. 다행히. 어떤 점이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것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중교통 같은 걸 같이 이용하면 제가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내는 소리, 맞아요. 극장 같은 데 갔을 때 발을 어떻게 한다거나 뭐 카페에서 뭐를 되게 습관적으로 뭔가 긁거나 떨거나 다리 떠는 사람 이런 거 제가 굉장히 킁킁 소리 내거나 못 참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더 예민하긴 하죠. 저도 혹시 청취자분들이 제가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막 이거는 맛없어. 뭐 이거는 어쨌어. 이렇게 막 까탈을 부리는 타입은 아니고 까탈스럽지는 않고 되게 정확하게 신기하게 조금 그걸 구분을 하는 알아봐요.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알았지? 재료에 이거 조금 들어갔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감지를 했지? 이런 거죠. 그래서 선우 씨가 저희 집에서는 이제 요리 담당이신데 요리를 할 때 뭔가를 조금 더 넣었을 때 이게 맛있다. 요게 어떤 부분을 잡아주네. 이런 거를 좀 좋아하면서 발견하고 하는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거를 내 몸에서나 뭐 성격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능력에서나 그것을 낮게 해보려고 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쳐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또는 나는 그냥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나라는 사람의 생긴 지형도를 파악하게 된달까? 맞아요. 어떤 부분은 좀 유동적이어서 이 부분은 약간 물살을 막아주고 하면 교정이 되고 어떤 부분은 내 몸에서 산맥 같은 것이어서 바뀌지 않는다. 몸이나 성격에서 산맥 같은 것이어서 이게 나의 모든 것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너무 애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성격적인 면이나 타고난 재능, 역량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외모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40대 들어서 그냥 제 외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그게 제가 갑자기 예뻐져서가 아니라 제 얼굴이랑 정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많이 본 내 얼굴아. 아니, 거울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 알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 같은 것이 작용하지만 오래 만나온 친구들은 그냥 그 사람의 얼굴로 보이잖아요. 네. 자기 자신의 얼굴은 가장 살면서 많이 보아온 얼굴이고 근데 어릴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게 좀 이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리고 정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라는 것은 있는 것 같고 살면서 근데 그거를 조금 지나 보니까 그냥 그래 나 이렇게 생겼지 뭐 그러니까 내 얼굴이랑 정말
친해지고 정이 들고 내 친구들의 얼굴을 내가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긴 아이라고 좋아하듯이 내 얼굴에 대해서도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막 어떤 스타일의 옷을 되게 소화해내야겠다. 입고 어떻게든. 싶고 그래서 살을 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항상 어렵고 무리해서 좀 뺐다가 몸이 아프고 힘들었다가 또 요요가 오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걸 반복을 했다면 지금 말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옛날 애나 그랬구나. 그럴 때가 다 있었구나. 근데 이제는 그냥 나의 체형이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느낌인가, 어떤 몸 상태에 있는가, 내 컨디션이 어떤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 몸이 어떻게 잘 기능하거나 또는 잘 그렇죠. 기능하지 못하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나이 먹는 거에 좋은 점이죠. 내가 나 자신과 시간을 오래 보내왔기 때문에 얻은 점이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어떤 결혼 정년기 되게 막 뭔가 몰아붙여서 빨리 짝을 지워서 보내야 될 것 같은 그 시기 속의 대상으로서 있을 때 뭔가 그 이상한 서바이벌 게임 같은 데 참가하고 있는 그 기분일 때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밀려난 연령대가 돼서 얻게 된 그런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원하지도 친구들이 않았는데 나는 그 어떤 시장 속에 어떤 게임 속에 그쵸.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그 게임의 일부로 취급을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저희 친구들이 다 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잖아요. 친구들 다들 벌크업 했잖아요. 네, 굉장히 항상 좀 마른 편이었던 친구들도 이제 배가 나오네, 뭐 좀 살이 쪘네, 체격이 커졌네, 뭐 옷 사이즈를 올렸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너무 초조해하거나 안 그래야 될 것처럼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또 좋아요. 맞아요. 그런 뭔가 되게 관리에 대한 특히 몸매 관리라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까지도 그런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다 같이 나이 먹고 있고 다 같이 어느 정도는 몸이 변하는 것도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라고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자는 풍채다. 여자는 풍채죠. 네, 제가 언젠가 그걸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벌크업을 했고 친구들도 다들 조금씩 그런데 그거 자체를 뭐 해서 없애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는 뭔가 안주해버린 너무 편안해져 버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여자는 풍채라는 말을 좀 그 풍채라는 말이 좋지 않나요? 좋죠. 그 어떤 호기로운 기운도 있고 그 당당함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근데 그것이 어떤 컨트롤을 놓쳐버린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들 좀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풍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은 어떤 몸에 대한 강박이라든가 먹을 것에 대한 조절에 늘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나라 사회가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어서 일어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나이쯤에는 이거 해야 된다. 이 나이쯤에는 이거를 하고 이 나이에는 이걸 완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빨리빨리의 민족이다 보니까 빨리 이것을 완수해라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도 크죠. 그래서 어릴 때 뭐 학교를 1년 쉰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도 아주 맞아요. 크게 느끼게 되고요. 사실 그거는 정말 짧은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짧은 기간일 뿐인데도 워낙 빨리빨리 사회다 보니까 순간순간 계속해서 도태되고 있는 느낌을 스스로는 갖게 되죠. 20대 때 특히
수많은 사고를 치기도 하고 많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휘말려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또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40대의 안정감이 되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막 성숙한 인간이 되고 내 삶이 여러 가지가 정착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어떤 인류의 한 개체들이 다들 이런 시나리오를 DNA에 새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때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고 막 방황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막 괴상한 연애에도 빠지고 여기저기를 막 탐색하고 다니고 빨빨거리고 싸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에 많이 휘말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개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정말 그 20대의 어떤 뜨거운 호르몬 그런 것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시기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분명히.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 25, 21 네. 그 드라마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드라마 시놉시스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춘이 매력적인 근본은 남아도는 체력에 있다. 근데 저는 이 너무 맞는 말이네요. 만말이네요. 이 매력적인 근본, 이 말에 또 다른 얘기들을 갖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체력과 시간과 시간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쨌거나 체력과 에너지와 호르몬이 너무나 몸을 지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 둘 다 아는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꼭 싸우게 되는 평소에는 관대하게 넘어가는 일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왜 싸움이 되는 거지? 아주 얼떨떨하다가 그거를 다 달력을 놓고 따져봤더니 PMS 기간에 그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더라. 생리주기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요 시즌에는 꼭 싸우게 되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가 지금 좀 약간 싸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너야 호르몬이야 라고 묻는다고 했었잖아요.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너야 호르몬이야. 맞아요. 호르몬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생리 주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40대인 지금은 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곧 50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또 한 번 호르몬의 지배를 강하게 받게 되겠죠. 갱년기를 겪으면서 우리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우리가 50이 될 때도 하고 있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에 대해서 겪으면서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50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는 임출육을 하지 않았잖아요.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았고 저희의 다른 친구들, 기혼에 자녀가 있는 친구들의 어떤 생애 주기와는 조금 다른 트랙을 가고 있는데 저희의 기혼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선우 씨가 글을 쓰기도 했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20대, 30대 때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각자의 선택들로 인해서 좀 다른 시간을 겪으면서 원래 가까웠던 사이에도 좀 거리가 다르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친구는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느라 너무 바쁜데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친구 그룹 안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가 대다수다라고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된 대화의 흐름에 끼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30대 이럴 때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좀 개인 대 개인으로
쌓아왔던 우정이 좀 흔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씨도 변화를 맞죠. 그렇죠. 하나 네. 씨도 친구 그룹에서 네. 혼자 결혼하지 않은 맞아요. 구성원일 때 한 그런 번은 얘기를 그 했었죠. 친구들 만나가지고 서로 막 수다를 떠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집을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서로 관심사가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들 간에 정보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저와는 맞아요. 맞지 않았죠. 그리고 또 그럴 어떻게 때가 보면은 나는 아기 키우느라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왔는데 친구들은 다 그런 경험이 없고 전혀 나의 어떤 애로사항에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역으로 그런 경우에도 되게 서로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저런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애들의 이제 친구들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애들이 학부모가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요즘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그것을 바로 옆에서 겪지를 않으니까 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선우 씨한테. 인류학적 시선에서 알아둬야 될 여러 교양의 차원에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왔어. 요즘 초등학교 과정은 이런 게 있대. 내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를 뻔했어.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죠. 맞아요. 나름의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간접 경험이랄까? 그렇게 어떤 시간을 관통하면서 조금 서로의 거리가 예전 같지 않을 때도 각자에 대한 애정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40대가 됐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친구들의 자녀들이 엄마를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서 문 닫고 들어가고 다시 개인 대 개인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여자들의 40대가 되게 우정을 쌓고 유지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20, 30대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 친구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해서 그 친구들과 이제 만나면 대화들이 그렇게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서로 간의 교육관 같은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막 그래 사타가 나중에 다 아들 키워놓고 나면은 또 다 만나서 산에 가고 하니라 다 또 만나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애들을 키워놓고 애들이 엄마를 그렇게까지 막 원하지 않고 엄마 혼자 가세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시기가 되니까 다시 또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게 되더라. 맞아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을 지나와서 보니까 어떤 사이클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내가 그 사이클 속에 있을 때 그것의 기울기가 가파르든 아니면 물살이 세든 해서 내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없었다면은 지금은 진짜 이런 사이클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우리보다도 뭐 20몇 년을 더 사셨으니까 그 사이클이 훨씬 더 크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 생로병사에 있어가지고 사라고 하는 것이 저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처음으로 이 상주의 자리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고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고 그런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연이어서 아는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여러 일들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갈 일이 계속 작년에 있었죠. 그런 장례식에서 또 자꾸 만나게 되는 친구들끼리 그 이전에는 만나서 술 마시고 하하호 떠들던 친구들이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장례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 나이인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장례식 갔다가 아빠 또 술 취해서 들어오고 하던 늘 장례식을 엄마 아빠가 다니던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그 나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사이클이 좀 더 빠진 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세대 더 윗 세대들이 한둘씩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갖춘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겪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도 분명히 저한테는 크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이럴 때가 있었지. 내가 벌써 그 나이네? 저는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지금의 제 나이일 때 대학생 자식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섭네요.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시기 그때 그 나이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리고 어른답게 살아야겠다. 어른으로서 한 몫을 해야겠다. 한 몫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진짜 나 어른답게 살고 있어라는 감각은 대체 언제 찾아오지? 그거 정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어른이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두가 나를 어른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린 시절에 바라봤던 40대라고 하는 시기는 많은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사회의 중추로서 기능하고 있는 어른 오브 어른이었는데 제가 40대가 되고 보니 그렇게 어른이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40대의 큰 비밀 중에 하나는 정말 어른처럼 보이는 모두가 어른처럼 보는 나이이지만 속은 그렇게 어른이지가 않은 채로 조금씩 나이 들어와서 그 시기가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데도 있어요. 네. 하지만 거기서 지나쳐서 그 자기의 어른 되지 못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어리광을 부리는 사람만은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 딱 못 봐요, 그런 거는. 네, 어떻게든 그래도 속에 좀 숨기면서 그렇죠.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얘기의 맥락에서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황현산 선생님께서 트위터에 쓰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내가 살면서 제일 황당한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애를 낳아 키우면서도 옛날 보았던 어른들처럼 내가 우람하지도 단단하지도 못하고 늘 허약할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늙어버렸다. 준비만 하다가. 나이 듦에 대해서 참 어떤 정확한 부분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표현이. 그리고 황현산 선생님처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되게 멋진 어른이신 분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게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 씨는 언제 내가 나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른이 됐구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네. 맥주가 예전만큼 안 먹힐 때입니다. 사실 이 질문과 답은 저희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맞춰둔 거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토가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잖아요. 오늘 좋다고 말할 거리는 뭔가요? 무알콜 맥주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참 또 덕을 많이 보고 있는 네. 부분이죠. 일단 사죄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긴 시간 동안 이 무알콜 맥주라니 이게 무슨 가당차는 말이냐 이 카테고리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안 마시고 왜냐하면 말지. 사실 맛이 그다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차라리 안 마시거나 탄산수를 마시거나 하지 맛없는 이 가짜 맥주로 배를 채우지는 않겠다. 그런 것이 약간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는데 자존심 따위 홀랑 버렸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 무알콜 맥주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의 풍미라든가 마셨을 때 어떤 탄산에 톡 쏘는 정도라든가 마실 때 기분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심지어 꽤나 맛있게 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안 취해. 저희가 선호하는 브랜드까지 아예 말을 네.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오늘 또 저희가 챙겨왔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무알콜 맥주는
칭따오입니다. 저희가 또 녹음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목이 마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건배도 한번 하고요. 네, 캔이라서 쨍하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선우 씨 방금 목 넘김 소리 장난 아니다.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이 되게 잘 쉬는 유리성대라서 계속 물을 마시면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요즘 편의점에도 이 무알콜 맥주들이 많이 들어왔고 무알콜 맥주 시장이 아주 크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저희처럼 맥주를 콸콸콸 즐거이 마시다가 이제는 조금 술을 예전만큼 마시기는 어렵구나라고 느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20대들은 아예 저희 세대보다는 술을 확실히 덜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무알콜 맥주로 맥주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해 보면은 어른들이 예전에 마시던 소주는 도수가 훨씬 셌잖아요. 그랬죠. 네, 점점 그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는 것처럼 맥주도 유맥 원래는 맥주에 당연히 알코올이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무맥이라고 워낙 많이 얘기들을 하니까 무알콜 맥주를 무맥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유알콜 맥주라고 유맥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죠. 그건 마치 발이 없는 레깅스를 많이 신다 보니 이제 스타킹처럼 생긴 것을 유발 레깅스라고 하는 무발 레깅스, 유발 레깅스. 네,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또 참 좋은 게 밖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저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였냐면 집에 와서 그 흥을 자꾸만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점은 멈춰야 될 시점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을 때는 이제 씻고 자면 되는데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싶어서 집에 상비되어 있는 맥주를 딴다거나 했다가 다음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는데 이 무알콜 맥주가 그럴 때도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지금 취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거나 맞아요. 네. 식사를 할 때 조금 반주를 곁들이고 싶은데 식사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이럴 때 너무 좋은 그런 반주가 되어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무알콜 맥주 정말 최고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친구 하나가 원주에 있었죠. 원주에서 발목을 양쪽을 다치는 바람에 꼼짝없이 누워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 여럿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고기를 굽고 친구들은 막 맥주를 마시는데 저는 운전을 해서 간 데다가 거기서는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없으니까 맥주들 마셔 하고 저는 음료를 마실 생각이었는데 친구들이 자상하게도 저희는 또 술 친구들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무알콜 맥주를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무알콜 맥주로 막 그때 두 끼를 먹었는데 계속 저는 무알콜 맥주로 건배를 하고 신나게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말짱하게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기적 같더라고요. 기분은 기분대로 엄청 내고 운전을 안전하게 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하나 무알콜 맥주에서 좋아하는 점이 인터넷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거 정말 강력해요. 네, 저희가 뭐 집에 오는 길에 하나씩 그냥 편의점 들러서 사오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특히 좋아하는 이 칭따오 무알콜 맥주의 경우에는 편의점에 잘 없어요. 이게 뭔가 입고되는 물량 같은 게 규칙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런지 찾을 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마켓컬리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저희 칭따오 진짜 말고도 무슨 광고비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1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지금 거. 저희 돈을 쓰면서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렌탈비. 그래서 다른 식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을 주문을 하면서 같이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획기적으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싱가포르에 사는데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의 경우에는
유알콜 주류도 인터넷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맥주를 인터넷에 온라인 주문을 해서 싸놓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싱가포르는 왜 되냐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이제 주문을 하는 사람의 이 자기 이제 결제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개인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술 주문을 하더라도 당연히 성인일 테니까 주문을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을 져라. 우리나라처럼 막 그런 성인 인증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특히 맥주처럼 이제 무거운 제품의 경우에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알콜 맥주는 온라인 주문이 가능해서 그 점도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랑 위스키랑 섞어가지고 폭탄주를 만들기도 하고 소주랑 섞어가지고 소맥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알코올이 서로 다른 종류의 알코올이 만나면서 알코올 시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폭탄주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냥 그 맛을 즐기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알콜 맥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런 폭탄주를 만들면은 그런 알코올의 도수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거 없이 그 맛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유리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럴싸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 농도가 1% 이하인 맥주를 말한다고 하고요. 아, 이게 그래요? 1%면 꽤 되는 거 아닌가요? 맥주가 높아 봐야 뭐 1%가 그러니까 상한선인 거죠. 아무리 뭐 맥주 종류에 따라서 무알콜 맥주 종류에 따라서 함량이 다를 텐데 아무리 니네가 높게 만들어도 1%를 넘기면 무알콜 타이틀을 못 단다라는 네. 그런 규정인 거고요. 대부분은 뭐 0.05%? 뭐 이 정도 선이라고 해요. 근데 무알콜 맥주의 그 제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 정말로 보리향 음료인 거죠. 보리 향만 내는 그런 탄산 음료처럼 맥주의 느낌을 재현하는 그런 식의 제조 방식이 있고 탄산 들어간 하늘보리 이런 느낌.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맥주 만들듯이 뭐 메가랑 호비랑 다 써서 발효 공정까지 거친 다음에 알코올을 빼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맛있게 먹고 있는 맥주가 이 방식으로 만들어서 맛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알콜 맥주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빠져있는 브랜드 칭따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처음 봄꽃에 대한 이야기로 팟캐스트 문을 열었는데 봄 계절이 지나고 나면은 여름, 맥주의 계절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무맥, 유맥을 적절히 섞으셔서 현명한 음주 생활 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네, 무알콜이지만 맥주 마시다 보니까 또 흥이 오르네요. 그런 건 있어요. 네, 그게 하나 좋은 씨 것 같아요. 흥을 발산하는 그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뭐요? 왜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거 있잖아요. 야, 둘, 톡. 아, 좋다. 아우, 무맥 마시고 이렇게 톡토로 톡거리고 있으니까. 또 당부 말씀 드려야 될 게 있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녹음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듣고 계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고요. 또 저희에게 털어놓고 싶으신 고민이 있으시거나 제안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메일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W 숫자 2 talking talking @gmail.com입니다. w2talking@gmail.com으로 고민 사연이나 제안 내용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 무맥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무맥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40대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와 볼게요. 오늘의 토크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둘톡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황선우였습니다. 저는 김하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